무당이었던 외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제게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너는 귀신을 보는 게 아니다. 귀신이 너를 먼저 보는 거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할 무렵부터 저는 영가를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편이니까요. 제가 볼 수 있는 영가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원한이 매우 깊거나 억울하게 죽은 영가가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흐린 날이나 자정을 넘은 새벽 시간에는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험한 영가들이 출몰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필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야근을 정말 늦게까지 한 날이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시간이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간 빨래를 못했던 저는 뒷날 출근할 때 입을 옷이 없었던지라 잠을 포기하고 집 근처에 있는 24시간 무인 빨래방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무인 빨래방의 문을 열자 따뜻한 건조기 바람과 세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세탁기 앞에 서 있었고 손에는 커다란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처음엔 그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뒤에 서 있는 여자를 보고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젖은 머리, 축 늘어진 두 팔, 마치 방금 전까지 물 속에 잠겨있던 사람처럼 온몸에 옷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영가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평소 영가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었는데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주위를 몇 번이나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후드티를 둘러쓴 상태에서 헤드셋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를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는 척을 했고 그제서야 남자는 저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자신이 갖고 온 세제를 세탁기 세제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그 남자의 인상은 이상할 정도로 지나치게 다급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외할머니의 말이 저의 귓전에 울렸습니다. 피는 물로 씻을 수 있다. 하지만 업은 절대로 씻기지 않는다. 남자의 세탁기가 돌아가고 남자 뒤에 서 있던 여자가 갑자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세탁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리문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세탁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던 하얀 거품이
천천히 검붉은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붉게 물든 핏물이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보이는 건 저뿐일 겁니다. 남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돌아가는 세탁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은 순간 세탁기가 멈췄습니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세탁기 문을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저의 체감상 그 남자의 세탁물은 아직 종료 시간이 한참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통 세탁기 문도 열리지 않을 텐데 이상했습니다. 그때가 거의 새벽 3시를 넘기고 있던 시간이라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저 여자 귀신에게 홀렸구나. 남자는 세탁기 안에서 세탁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고 저는 여전히 그 검붉은 핏물 같은 것이 묻어있는 옷들을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가 운동화 한 켤레를 꺼내자 순간 그 여자의 시선이 운동화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가 아닌 다른 것을 본 것입니다. 운동화를 바라보던 여자의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남자는 운동화를 들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 저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자는 운동화까지 마저 비닐봉투에 넣고는 유유히 빨래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도 여자 영가는 그대로 세탁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귀신이 널 보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라. 외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영가는 그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를 들어 빨래방 맨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대형 건조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거의 쓰지 않는 오래된 건조기였습니다. 그때 건조기 안에서 툭,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조기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안에는 젖은 긴 머리카락이 건조기 안을 따라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건조기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머리카락만 혼자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있던 세탁기에서 세탁 종료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세탁물을 바구니에 담아 미친 사람처럼 허겁지겁 빨래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길로 집까지 젖 먹던 힘을 다해 달린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여자 영가가 따라오면 어쩌나 싶어 더 도망치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일은 솔직히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었다기보다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쪽에 가까웠습니다. 밤마다 빨래방에서 봤던 그 여자 영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젖은 머리칼, 축 늘어진 팔, 그리고 마지막에 제게 건넸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밤사이 골목 하나가 통제됐고 아침부터 경찰차가 들락거렸습니다. 인근에는 살인사건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피해자는 젊은 여자였고 집안에서 변을 당했는데 현장이 너무 끔찍해서 청소업체 2군데가 일을 못하겠다며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을에 그렇듯 이야기를 부풀려서 살을 덧붙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땐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이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사 한 분이 제 이름을 확인했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무인 빨래방에 계셨죠? 그 질문 하나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천천히 제 말을 받아 적기 시작했고 제가 봤던 그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 작업복, 검은 비닐봉투, 그리고 이상하게 다급해 보이던 그 얼굴까지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제가 본 걸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물론 영가를 봤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낀 이상한 점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불안해 보였고 운동화를 꺼낼 때 이상하게 한마디를 중얼거렸다는 것까지도요. 형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제야 저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만났던 그 남자가 피해자의 남편이었고 동시에 살인범이었다는 것을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사건 경위를 일부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그날 밤 그 무인 빨래방을 나선 뒤 새벽 내내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자기 발로 경찰서 주변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행설수설하며 거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이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남자는 구치소에 들어간 뒤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저도 듣고 싶지 않았고 경찰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가 계속 혼잣말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봤다. 나를 봤다. 처음부터 내가 보였던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아주 끔찍한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선 늘 여자가 나왔습니다. 빨래방에서 봤던 그 여자 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처럼 무섭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여자는 늘 같은 곳에 있었고 저를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골목이었고 다음엔 낡은 공장 건물 같았고 그 다음엔 지하실 입구처럼 보이는 철문이었습니다. 꿈은 3번 정도 반복됐습니다. 그 후 4번째 꿈에서 여자는 처음으로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제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저는 며칠 전 집을 다녀갔던 형사의 전화번호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다음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봐 최대한 돌려서 말을 건넸습니다. 피해자 쪽에 혹시 아이가 있습니까?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사건 직후부터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친척 집도 친구 집도 어디에도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떤 확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 영가가 저한테 계속 그 장소를 보여준 이유는 자신의 아이의 생사를 제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경찰을 대동해서 그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제대로 된 주소를 알지 못해 더듬더듬 길을 찾느라 조금 헤매었지만 결국 제 느낌대로 찾아간 그곳이 맞았습니다. 꿈에서 봤던 철문은 오래된 창고 뒤편에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폐자재를 쌓아둔 허름한 공간이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공기가 이상하게 눅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 여자 영가가 바로 제 옆에 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형사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밖에서 걸어 잠근 흔적이 있었고 안쪽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벽을 훑을 때마다 먼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아주 약했는데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형사가 소리를 지르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몸을 움찔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축 늘어진 팔,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됐다는 듯 안도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영가는 연기처럼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형사들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나갔고 저는 한참 뒤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기분이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또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 영가는 끝내 자기 딸을 찾게 하기 위해 저를 그 무인 빨래방으로 이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빨래방에서 남자를 따라가지 않은 건 그 여자가 포기해서가 아니었구나. 그녀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마지막까지 그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지, 아마도 자신만의 계획을 실행 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아이의 거취를 꿈에서 봤다는 저의 진술은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혐의점도 나오지 않았고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었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이어지자 그제서야 저는 형사들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가끔 그 무인 빨래방 앞을 지나갈 때면 오싹한 기분을 여전히 느끼곤 합니다. 그날 새벽 빨래방에서 봤던 여자 영가의 기이한 모습, 그리고 검붉은색으로 돌아가던 남자의 세탁물, 건조기 안에서 돌아가던 머리카락들까지도요. 그 이후 훨씬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에서 만난 형사가 제게 다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사건인데 도통 풀리지가 않아 혹시 영적인 힘으로 범인을 유추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도움이 되고 싶지만 지금은 꿈을 전혀 꾸지도 않고 영가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며 둘러댔습니다. 형사는 아쉬워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으려고 할 때쯤 저는 문득 생존자인 여자아이가 생각나서 물었습니다. 그 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심하다 보니 형사의 말로는 그 여자아이가 보육원 안에 있는 세탁실만 가면 기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육원의 건의로 현재는 어느 대학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 시신이 다름 아닌 집안 세탁기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딸아이가 그 광경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발작을 하는 게 아닐까 형사는 조심스레 추측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 무인 빨래방에서 본 여자 영가의 온통 젖은 몸과 축 늘어진 팔이 떠올랐습니다. 남자가 빨래방으로 오기 전 현장에서의 참변이 상상되자 저는 눈을 꼭 감고 말았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그 여자 영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길. 그리고 그녀의 딸을 위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